자, 그러면 이제 30번 문제부터 볼게요. 이 30번하고 31번은 아까 말한 것처럼 문제가 되게 어렵거든요. 난이도가 이건 강자 중국사 수준 아니면 벗어나는 문제예요. 예. 그래서 이제 있는데 이 30번 문제는 어디에서 찾았냐면 제가 동양의 역사와 문화 부분에서 찾았거든요. 예, 국학 자료에 나오는 동양의 역사와 문화 부분에서 찾았어요. 어떤 분이 그 밑에 댓글에서 출처를 알려주시더라고. 그래가지고 제가 그걸 책을 사려고 시중에 가서 한번 두들겨 봤는데 없는 거야. 그래가지고 없으니까 이 책을 구해야 되는데 절판됐으니까 그래서 구할 수 있는 방법을 생각하다가 우리나라에서 제일 큰 도서관을 가자. 그래서 서초에 국립중앙 그 도서관이 있어요. 그래서 거기 가가지고 자료 검색해서 잠깐 봐서 받아가지고 그 부분만 복사를 해가지고 이렇게 해갖고 이제 문제 분석을 만들었거든요. 예. 그래서 어렵게 해서 이렇게 했으니까 좀 봐주세요. 자, 거기 일단 그 내용이 뭐냐면 일단 읽어보죠. 예, 읽어볼게요. 예. 19세기에 이르면 고증하게 확고한 학문적 위선을 차지하게 되었지만 한편으로는 두 가지 새로운 학술 경향이 중요해지기 시작하였다. 하나는 육아경전의 진위 논쟁을 바탕으로 경전 본연의 윤리적 도덕적 원리와 그 사회적 정치적 함의를 중요한 가이고, 다른 하나는 엄밀한 문헌 연구에 매몰된 학문을 비판하며 정치적 도덕적 현안을 해결할 수 있는 현실적 학문을 추구한 나이다. 자, 여기 일단 가를 상주 공양학, 그 다음에 근문학파라고 적어서 상주 공양학 또는 근문학파 이렇게 적어 놓으시고요. 그래서 나는 경세학이라고 적어서 경세학. 예. 자, 그러면 이제 이거에 대해서 설명을 할게요. 자, 이걸 알기 위해서는 유교에 대한 여러 가지 학파에 대해서 좀 알 필요가 있어요. 간략적으로. 보통 유교하면 우리 딱 성향만 생각하죠. 뭐 양명학 정도. 근데 유교는 상당히 다양한 학파가 구성되는데요. 유교는 크게 이제 세 가지로 나눠볼 수 있어요. 유교. 자, 그래서 근문학파가 있고, 그 다음에 고문학파가 있고요. 그 다음에 도덕 윤리적인 측면을 되게 강조하는 학파도 있어요. 자, 근문학파 계열은 근문학파와 고문학파는 이제 약간 설명을 하면 이 근문학파와 고문학파가 형성된 것은 언제 때죠? 한나라 때죠. 한나라 때. 네. 자, 왜 형성됐어요? 진시황이 무슨 갱유를 했죠? 분서 갱유를 했죠. 그래서 많은 유교 경전이 소실됐어. 그리고 진시황이 이제 진나라가 망한 후에 유교 경전을 다시 복귀하는 과정에서 책이 없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머릿속에 있는 것들을 암기한 걸 토해내기 시작하죠. 그러면서 그 당시 한나라 시대 때, 전한 시대 때 문자였던 예서체로 쓰여진 경전들이 나오는데 이것이 지금 글자에 갖고 지금 글자, 한나라 초창기 때 글자로 쓰여졌다. 예서체에 쓰여졌다 해서 근문학파라고 해요. 근문학파. 네. 근데 이 근문학파의 특징은 뭐냐면 상당히 주관적이라는 거. 왜 그러겠어요? 기억력이라는 건 한계가 있죠. 그러니까 기억하는 사람들에 따라 달라지잖아. 그래서 경전을 써도, 기억을 바탕으로 경전을 써도 똑같은 경전이라도 다르게 나와요. 네. 자, 근데 이제 나중에 등장한 고문학파인데, 이 고문학파는 예전에 이제 동서경유 당시에 그 당시 공자와 맹자의 책들을 어디에 숨겨놨냐면 담벼락에, 그 당시 담벼락 흙바닥이니까 거기에 파묻고 숨겨놨는데 나중에 이것이 발견이 된 거야. 그래서 이것이 이제 그 당시에 글자가 아니라 예전에 진나라와 춘추 전국시대 때 주로 전서체로 쓰여져 있던 예전 글씨로 쓰였기 때문에 이들 고문학파예요. 자, 이 고문학파는 상당히 객관적이죠. 그 당시 뭐냐면 유교 경전에 제일 일치되는 학파이기 때문에. 자, 근문학파, 고문학파 간에 논쟁이 있었어요. 한나라 시대 때. 그래서 전한 시대 때는 근문학파가 주도권을 장악했다가, 잠시 신나라 때는 고문학파가 주도권을 장악했다가, 다시 후한 때는 근문학파, 후한 말에는 고문학파 하다가 동진 시대 때 뭘로 정착이 됐죠? 이 고문학파로 정착이 됐어요. 예. 자, 그래서 고문학파 계열은 상당히 객관성을 강조해요. 그래서 훈고학이라든지, 예, 보통 한당류에 훈고학 있죠. 그 다음에 이제 나중에 청나라 말기 때 청나라 때 등장한 고중학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고문학파 계열이죠. 그 다음 근문학파는 뭐냐면 주관적인데 이거 나중에 다시 설명했죠. 고문학파 계열은 좀
있어요. 금문학파는 이제 뭐냐면 공양학파라든지 보통 그냥 공양학파 하면 처음 말 때 상조공양으로 생각하는데 한나라 때 이미 동준서가 공양학파를 만들었어요. 예. 그 다음에 이제 영가학파, 청나라도 영가학파가 있고 사공준에서 영가학파도 있고 그 다음 왕한서의 신법 있죠? 이 왕한서의 신법도 이 금문학파 계열에 되는 거야. 왕한서의 신법이라든지 그 다음에 이제 나중에 명말 때 나오는 경세치용사상 있죠? 경세치용사상 그 다음에 이제 청말 때는 카누이 그러니까 상조공양학 그 다음에 서북사지학 이런 계통들은 다 금문학파 계열이에요. 예. 자, 그 다음 도덕 윤리적인 어떤 뭐냐면 것을 내세운 것은 우리가 알고 있는 이제 성리학이라든지 그 다음에 양력학 같은 거 있죠? 이런 것들은 윤리적 측면을 되게 강조하는 거예요. 예. 그럼 여기에서 볼 것은 요게 아니라 뭐죠? 금문학파 계열과 고문학파 계열이 청나시대에 어떻게 발전되고 서로 간에 일어난다. 특히 금문학파 계열이 청말 때 왜 부각이 됐는가인지 이 문제를 물어보고 있거든요. 자, 그러면 여기에서 또 더 살펴볼 게 뭐냐면 금문학과 고문학파가 뭐가 크게 차이가 있나 그걸 봐야 되겠죠. 자, 몇 페이지에 펴보시냐면 보충전 2번을 보세요. 고문학파와 이제 금문학파 계열인데 자, 고문학은 156페이지예요. 예. 고문학은 경전의 의미를 객관적 사실을 규명하고 표면적으로 보이는 경전의 의미만 해석하고 거기 주석을 붙여요. 현실 문제에 관심을 없고 주로 객관적으로 분석을 강조하죠. 주요 경전은 주례와 춘추 자시절이죠. 근데 금문학 같은 경우에는 스승의 주관적 의의가 여러 가지 당대 사상을 통해서 공자의 의도, 이걸 이제 어려운 말 미연대이라고 하거든요. 그 숨어있는 행간을 봐요. 그 표면적인 글자보다는. 그래가지고 그걸 이제 그 당시에 어떤 당대 사상을 통해 재해석한 다음에 현실 문제를 해결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주관적 해석을 강조하고요. 특히 금문학에서 강조하는 경전은 춘추 공양전이에요. 춘추 공양전. 예. 자, 그래서 이렇게 발전했는데 그러면 쉬운 예로 고문학과 금문학이 왜 이렇게 차이가 있나 이거 보죠. 먼저 예를 들어갖고 자, 일단 고문학파 이제 학자들 계열을 보면 고문학파는 뭐만 봐요? 유교 경전에 있는 작구만 봐. 보면적으로 보이는. 공자가 이런 말 했다. 그 공자의 말을 그냥 주석을 붙이거나 해석을 붙이거나 그 공자의 말이 진짜 있느냐 없느냐를 걸 따져보거나 이걸 누가 진짜 공자가 말했는가 공자가 말을 했는지 안 했는지 알면 어떻게 돼요? 다른 경전과 비교를 해보거나 아니면 증거를 찾아서 금성문이나 비문이나 이런 거 해갖고 주로 진위 여부만 따져요. 진위 여부. 그러니까 이제 사회 비판에서 뭘 하는 거죠? 주로 외적 비판을 하는 거죠. 외적 비판. 예. 근데 이에 반해 금문학파는 요 표면적으로 보이는 것이 아니라 표면적으로 보이는 글자를 보는 게 아니라 그 의미의 숨은 뜻을 봐. 근데 숨은 뜻이라는 것은 그 의미를 해석하는 사람의 주관이 되게 많이 개입돼 있죠. 공자가 이렇게 말을 했지만 실제 그 밑에는 공자는 다른 생각을 하고 다른 의도에서 이렇게 말을 했을 거야. 그리고 이것을 이제 자기 생각에 투사시켜가지고 그 당시에 이제 사상과 같이 결합을 시켜요. 그래서 금문학파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 한나라 시대 때는 주로 참의설과 연결시켜서 설명했고 그 다음에 이제 그 공양학 때는 서구 사상과 서로 연결시켜가지고 설명을 했죠. 예. 그래서 이 금문학은 현실 문제에 관심이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재해석한 것을 현실 문제에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이렇게 관심이 있는데 고문학은 관심이 없죠. 그냥 테스트 안에서만 해결하려고 해. 테스트 안에서만 문자가 정확하게 적혀 있는가 이 문자가 진짜 공자가 말했는가 그 다음에 이것이 진위 여부가 있는가 없는가 이런 걸 따지는데 이거는 그런 걸 중요한 게 아니라 주관적 해석을 강조하고 다른 사상을 통해서 이걸 재해석하고 현실 문제를 해결하는데 그 공자의 사상을 어떻게 활용하는 데 관심이 있어요. 예. 자, 그래서 이 금문학파의 특징이 그렇다는 거, 시간 관계에서 이렇게 이제 좀 얘기하는데 주의할 것은 이렇게 고문학파는 아까 말한 것처럼 실증성을 강조하고 그 다음에 금문학파는 뭘 강조하죠? 정세적인 측면을 강조하죠. 세상에 이롭게 어떻게 활용해가지고 그걸 고치는 개선시키는 걸 강조하는데 주의할 것은
국문학과는 실증성을 강조했다고 해서 국문학 병사를 강조했대서 국문학과가 실증성이 없고 국문학과가 실증성이 없고 국문학과가 경세적 측면이 없다라고 말하면 틀리죠. 네. 모든 학문에는 실증성과 경세적이 다 있어요. 성리학도 있고 양명학도 있고 다 있어. 그러니까 특히 이제 청나라 시대 때는 명말부터 해서 청나라 때는 국문학과 고문학과 간의 어떤 그 논쟁이 가는 과정에서 각자의 장점을 뭐야 수용을 했어요. 그래서 국문학과 안에서도 뭐가 있죠? 실증적인 측면이 있어요. 근데 고문학과 측면에서도 뭐가 있어요? 경세적인 측면이 있어요. 근데 상대적으로 봤을 때 실증성은 고문학과 좀 강하고 그 다음에 국문학과는 실증성이 좀 약하죠. 상대적으로. 오히려 경세적 측면은 여기서 강하고 고문학과는 경세적 측면이 좀 약해요. 상대적인 의미예요, 이거는. 근데 도식상 구분할 때 그렇게 한다는 거죠. 네. 그래서 자세한 내용은 시간 관계상 설명 못 드리고 한번 보시고요. 자, 그러면 명말 청소 때 사상적 변화를 요걸 한번 설명해 볼게요. 자, 명말부터 해서 청나라 말기 때 보면요. 자, 명말 때, 명중기 때 등장하는 게 뭐죠? 양명학이죠. 양명학이 여기 성리학에 대한 반발 때문에 등장했는데, 자, 근데 문제는 성리학이나 양명학이나 뭘 강조해요? 마음의 문제를 강조해. 마음의 수양은 어떻게? 도덕적, 윤리적인 문제를 강조해. 세상이 필요한 학문이 아니죠, 이거는. 이건 형이시학적이고, 이건 철학적이고, 사변적일 수 있지만, 어떤 문제를 해결하는 데는 전혀 도움이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때 이제 양명학이나 이런 것들을 반대해서, 심하게 반대해가지고, 등장한 것이 명말 때 경세 치용학파죠. 세상에 이렇게 하자. 유교 경쟁 중에 세상에 이런 측면들을 뽑아서 하자. 이 경세 치용학파인데, 자, 이 경세 치용학은 근문계열이죠. 근문계열인데, 요게 이제 고문의 실증서를 플러스 시킨 거야. 네, 교문의 경세와 그 다음에 고문의 실증인데 특히 근문계열이죠. 경세적 측면을 강조하니까. 자, 그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죠? 명말 총체 3대 지식이 있죠. 황조이, 왕부지, 고용무 이런 사람들이죠. 네, 황조이, 그 다음 왕부지, 고용무 이런 사람들은 이제 경세 치용학자들 나오죠. 근데 이 경세 치용학에 실증적인 성격이 되게 좀 있죠. 근데 이 청초 때 바뀌게 돼요, 이게. 왜 바뀌냐면, 자, 청초 때, 그 당시에 이제 뭐가 일어나죠? 문자의 오기 일어나죠. 그래서, 하위 사상이나 정치 사상 내부 하면 잡혀 들어가서 처형당해. 자기 일족국 다 죽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제 덜 떠니까, 요 근문과 경세 치용 중에 뭘 버린 거야, 이제? 경세적인 측면을 버린 거죠. 그리고 뭘 부각시키죠? 실증적인 측면을 부각시키죠. 그러면서, 다시 학문의 주의가 군문에서 청초에 뭘로 바뀐 거야? 고문으로 이렇게 바뀌어. 고문학과로. 그래서 보통 황조의 왕부지 고용무 같은 사람은 경세 치용학파기도 하고 또는 특히 고용무 같은 모의 선구자예요. 고문학파의 선구자기도 하죠. 예. 예. 그래서 고문학파 해가지고 이때부터는 경세적인 측면을 죽고 뭘 강조해? 실증적 측면이 부각이 되죠. 그렇다고 해서 경세적 측면이 다 없어졌다 그런 말은 아니고 포면적으로 이제 가라앉고 내세운 건 뭐가 되는 거예요? 실증성을 강조하게 되는 거죠. 예. 자, 근데 이게 이제 19세기 들어가면서 사정이 바뀌어. 19세기 바뀌면 대내적으로 그 당시 청나라 위기에 처하죠. 대내적으로 백년교도에 난이 나고 천리교회 난 같은 농민 반란들이 나고 여러 문제들이 등장하죠. 대내적으로 누가 쳐들어와요? 외세가 쳐들어오죠. 근데 세상에 전혀 관심이 없는 고문학파 가지고는 세상을 논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러면서 이제 사상적 흐름이 고문에서 뭘로 바뀌기 시작하면 다시 근문으로 바뀌게 돼요. 그걸 이제 단초 연삭 학문이 뭐냐면 여기에서 언급한 상주공양학이야. 상주공양학. 자, 상주공양학은 상주 지역에서 유복록과 유복록하고 장종연이라는 사람에 의해서 만들었어요. 원래 공양학이라는 것은 원래 청나라 때부터 있었던 학문, 청나라 때 처음 생긴 건 아니고 한나라 때 처음 만들어졌던 거예요. 한나라 때. 한나라 때 누구야? 동중서에서 만들어진 건데 공양학을 연구하는 거죠. 춘추 중에. 그래서 그러다가 이제 청나라 때 다시 부흥한 건데 이 공양학은 원래는 어디에서 출발했냐면 고문학파에서 출발했어요. 고문학파에서.
고문학파는 유교 경전들을 연구하는 거지, 경전 자체를. 예. 그래서 공양학을 자체적으로 연구하는 학파가 이 공양학파인 고문학파에서 출발했는데, 문제는 공양학 자체에 무슨 성격을 가지고 있어요? 발전사관이 내포되어 있죠? 진보사관이 내포되어 있고. 예. 그리고 원래 공양학은 근문학파 경전이에요? 고문학파 경전이에요? 근문학파적 성격이 띄어죠. 경세적 성격을 띄고. 거기다 이제 시대적 상황이 뭐예요? 대대적 때 중국 위기 상황이었다. 그러니까 책만 봐서는 안 되죠? 유교 경전을 뭐에 응용해야 돼? 현실을 개선하는 데 응용해야 되겠죠. 그러다 보니까 이 상주 공양이 원래는 고문학파에서 출발했지만 나중에 이게 강남으로 이렇게 전파되면서 이때 이제 강남으로 전파하면서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공자진이나 이런 사람들이 이제 배우게 되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시대적 분위기와 함께 경세적 성격이 어떻게 돼요? 더 강화되는 거야. 이해되시겠죠? 예. 근데 경세적 성격은 근문학파 계열인 이제 상주 공양에서만 나온 게 아니에요. 어디는 실제 고중한에서도 경세적 성격 19세기 등장하거든요. 근데 상대적으로 올 때 이 상주 공양학적인 경세학이 더 강하죠. 그리고 이게 나중에抗유일을 거쳐가고 범법 자강운동의 배경이 되죠. 이해되시겠죠? 그래서 이 상주 공양학을 19세기 때 뭐에서 출발했다? 경전을 연구한 고문학파에서 출발했지만 이것이 강남으로 넘어가면서 경세적 성격이 더 강하게 되면서 고문학파에서 뭘로 변한 거예요? 근문학파적 성격을 변하고 경세적 성격으로 더 강하게 띄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돼요. 예. 그래서 다하고 나는 다른 게 아니에요. 상주 공양학인데 다른 상주 공양인데 나는 뭐예요 이거는? 예? 정치 도덕적으로는 상주 공양학이 뭐야? 경세적 성격을 더 강하게 띄었다라고 보면 돼요. 그래서 경세적인 성격을 띈 상주 공양학이라고 해석하시면 돼요. 경세학은. 그리고 주의할 것은 경세학이라는 것은 어떤 학통이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그러니까 상주 공양학은 장조영이나 유복통이나 장조영이나 그다음에 유복록 같은 사람이 있고 그다음에 위원이 있고 그다음에抗유일 이렇게 넘어가자는 사승관계가 있잖아요. 학단이 있는데 경세학은 학단이 있는 게 아니에요. 경세학은 말 그대로 뭐예요? 세상을 이롭게 하는 거죠. 경세적 성격을 띠고 있는 거는 다 있어. 그 학문에는. 근데 상대적으로 볼 때는 어디에 많다는? 근문학파에 맞다는 거야. 근데 여기에서는 주로 이제 그 고문학파, 근문학파의 유기적인 관계보다는 아까 전에 근문학파는 경세학, 그 다음에 고문학파는 뭘로? 고중학. 이렇게 도식적으로 이렇게 분류해가지고 접근했기 때문에 이제 이렇게 한 건데, 경세적인 성격은 다 학파에 있다. 다만 여기서는 도식적인 성격에서 근문학을 경세하고 이렇게 동일하게 보고, 이 가는 상주 공양이고 상주 공양이 강남 쪽으로 내려가면서 이는 경세적 성격을 더 띠게 되었다. 그래서 나는 경세학이고 엄밀히 말하면 경세학적 성격을 띈 상주 공양이라고 해석해야 된다는 게 해야지 문맥이 맞아요. 예. 그래서 자세한 내용을 저기 그 밑에 예문과 당학 근거했으니까 한번 보시고요. 자, 그러면 관련된 문제를 보죠. 가에 의하면 춘추 공양전의 가치와 의미를 새롭게 부각시켰죠. 공양전이 가지고 있는 어떤 발전사관, 진보사관의 현실 문제적 해결을 받아들였고요. 자, 그 다음에 가는抗유일 등의 추진한 범법운동의 사상적 기반이 됐죠. 그 다음에 나는 주례에 입각한 사회개혁의 학문적 토대가 있다. 자, 주례는 근문학파에는 없어요. 예, 경세적 성격이 강한 근문학파는 없어요. 이거는 상주 공양학이죠. 경세학은 여기서 말하는 그 경세학은. 그래서 춘추 자시전과 주례는 근문학파 경전은 없어. 고문학파만 있는 거야. 그래서 틀렸죠. 그리고 주례를 중요시 여긴 것은 근문학파가 아니라 어디죠? 고문학파예요. 고문학파. 그래서 우리가 이제 왕망의 개혁 때 왕망은 두 명의 고문학파를 받아들였죠. 뭘 내세웠어요? 주례를 내세웠잖아요. 주례에 입각하는 개혁이었잖아요. 예. 자, 그래서 주례는 근문학파 계열이 경세적 성격을 강한 근문학파 계열은 없다. 자, 나는 대표적인 저자로서 항조 경세 문포 회국도지가 있다. 누굴까요? 상주 공양의 위원이죠. 위원은 그 상주 공양의 유복론에부터 이제 그걸 이제 그 학문적인 정승을 받고, 근데 이제 위원이 살았던 시대는 아편 전쟁이나 태평전국 운동이 있었던 시대야. 그래서 단순히 공양만 가지고 연구를 하는 게 아니라 이걸 좀 경향을 가지고 있는 경세에서는 그걸 강화시켜 나가죠. 그래서 이거 현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제 해국도지나 항조 경세 문폰 같은 여러 저자들 이제 저서를 썼어요. 특히 해국도지 같은 경우에는 그 당시 후에 양무운동이나 중국의 근대 개혁 사상한테 큰 영향을 줘요. 우리나라도 개화파 형성에 큰 영향을 주죠.
해국도지가 뭐죠? 서양의 여러 나라의 어떤 풍습이나 관습들 그림과 함께 설명한 책이죠. 예. 자, 그 다음에 국내적 위기의식은 가래 성과를 바탕으로 나라를 추진하는데 촉진했죠. 그래서 상주 공약을 바탕으로 해서 이 상주 공약이 경세선 성격이 점점 커졌다. 그래서 초창기 고문학파에서 출발한 상주 공약이 점점 경세적 성격이 강화되면서 근문학파로 변화됐다. 이렇게 이제 이해를 해 두시면 돼요. 그래서 답은 3번이죠. 예, 3번. 자, 이런 문제를 풀려면 그 당시 고중학의 이제 발전 과정, 그 다음에 경세춘과 그런 근문학파들의 발전 과정을 좀 염두에 두면서 공부해 두시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좀 어려운 문제예요, 난이도가. 예, 난이도가요. 자, 그 다음에 이제 31번 보죠. 이 31번도 되게 어려워요, 문제가. 이거 완전히 강자 중국사 수준 아니면 뛰어넘었죠, 이거는. 예. 자, 31번은 제가 이거 어디에서 문제를 낼까 고민하다가, 제가 저기 교보문고 가서 한 2-3시간 동안 화냈어요. 이 근거를 찾냐고. 예. 그래갖고 드디어 찾았어요. 예. 이제 근거를 어디에 냈냐면 이 사람이 중화민국사라는 그 일본인 저자가 쓴 책이 있거든요. 일본인 사람이 쓴 중화민국사라는 책이 있는데 거기에서 냈더라고. 완전히 그대로 박아서 냈어요. 예문 근거를 보시면 알 텐데. 자, 요거는 이제 보면 시기적으로 뭐냐면 1928년에 국뽕이 끝났죠. 국민당 주도의 국뽕이 끝나고 나서 이제 통일정권이, 남경 정권이 등장했는데 요때 직후의 상황을 이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가는 이제 누가 말했냐? 이거는 이제 장개석이 말한 거예요. 장개석. 제가 이제 예전에 2월달 강의할 때는 이게 내 소문이라고 얘기했는데 찾아보니까 소문이 아니라 장개석이 말한 거야. 장개석. 그 다음에 나는 호적이 말한 거죠. 호적. 중국어는 후스라고 하죠. 헷갈리신 분이 있는데 똑같은 사람이에요. 예. 호적이 그 당시 이제 훈정실 시에 반대해가지고 인권과 약법이라는 책을 냈어요. 인권과 약법. 예. 1929년에 냈는데 여기에는 훈정 지배를 비판하는데 하여튼 있고. 자, 그래서 가와 나는 이제 1928년에 국뽕이 끝나고 훈정을 하면서 나타난 그 발언들이에요. 그 장개석과 호족의 발언인데, 자, 이걸 알려면 되게 이제 어디부터 거슬러 올라가냐면, 손문의 사상부터 이제 거슬러 올라가야 돼. 손문의 사상. 그래서 손문의 사상부터 이제 얘기할게요. 자, 손문은 그 당시 이제 국민정부 건국대강이라는 책을 썼어요. 국민정부 건국대강. 1928년에 국민전국 건국대강이라는 책을 썼어. 네, 거기에서 이제 앞으로 내가 어떻게 나라를 통치할 것인가, 혁명 방법을 어떻게 해갖고 국가를 건설할 것인가를 방안을 제시했거든요. 예, 1928년에 했는데 이 국민정부 건국대강에 나와 있는 국가 건설 방법 순서는 이때 처음 생각한 것이 아니라 뭐냐면 손문이 혁명당 시대부터 지금 생각했던 것을 이때 이제 뭐냐면 근로해가지고 정리해서 이제 반포한 거죠. 자, 거기에 보면 건국하는 과정을 3단계로 나눴죠. 이 사람은 민주주의 국가를 건설하기 위한, 국민 혁명을 하기 위한 단계는 3단계로 나눴는데 여러분 다 아실 거예요. 군정 단계 첫 번째 단계는, 두 번째 단계가 뭐죠? 끝나면 훈정 단계죠. 그리고 세 번째 마지막으로 현정 단계. 이렇게 해서 이제 3단계로 나누죠. 3단계로. 자, 군정 단계는 뭐 하는 거냐면 그 당시에는 누가 있었어요? 군벌이 있었죠. 군벌과 투쟁하는 게야. 예. 그리고 그 당시에 이제 강동 정부는 강동성 하나도 장악하지 못했던 시대예요. 예. 그 시대는 1928년에는. 그래서 이 사람도 이제 뭐냐면 실제적으로 민주주의가 일어날 수 있어 없어요 여기는. 민주주의를 하려고 해도 할 수가 없는 데야. 그러다 보니까 혁명군이 장악하는 강주나 이런 지역 있죠? 몇 개 지역만 뭐냐면 누가 직접 통치하는 거야? 군이 직접 통치하는 식이야. 그래서 군이 통치하고 혁명군 누가 이끌죠? 국민당이 이끌죠. 혁명정당이. 그래서 혁명정당이 국민당이 나라를 만드는 식이에요. 2당 건국이라고 하죠. 2당 건국식이에요. 예. 자, 그럼 훈정식에 넘어가면 뭐냐 하면 훈정식에는 한계성 이상을 장악했던 시대. 이제 어느 정도 한계성을 장악해서
나한테 이제 기반이 마련되면 이때부터는 국민당이 이제 주도를 해갖고 민주주의를 훈련하는 시기야. 훈련. 왜냐면 오랫동안 그 중국 국민들은 민주주의에 익숙하지 않죠. 한계 지배체제, 한계 독재체제에서 살았던 사람이에요. 근데 그런 사람들 보고 갑자기 민주주의 하면 하겠어요? 못한다 그거죠. 예, 성분의 생각에는. 그래서 국민당이 민주주의 훈련시키고 국민당 주도의 국가를 통치해야 된다. 그래서 이걸 뭐라고 하냐면 당이 뭘 해야 되죠? 이당 치국이라고 주장하죠. 당을 중심으로 해서 뭘 한다? 국가를 통치했던 시기죠. 요 시기, 훈령 시기는. 그래가지고 이 국민당 정당이 국민당 그 전국 대표회의가 그 5원의 어떤 것을 장악해요. 그래가지고 행정원, 입법원, 사법원, 고시원, 감찰원, 5원이죠. 보통 우리가 행정, 사법, 그 입법원 3건이 나왔는데 여기에서는 5건주의를 내세요. 행정, 입법, 사법은 기본으로 있고 뭐가 들어가냐면 고시원과 감찰원이 있어. 예. 그래서 국민당 전국 대표회의에서 국민당 정권에서 뽑은 당대표 위원회에서 5원의 수장들을 임명을 해요. 그리고 이 5원들 권력기관들이 서로 견제를 해. 이걸 누가 총괄하냐면 국민당의 총수가 총괄해요. 예, 국민당에서. 그 다음에 이제 훈령 시기는 이 중앙 권력은 그렇고, 그 다음에 그 국민당이 이제 민주주의 훈련을 시켜야 될 거 아니야. 이건 어떻게 시키냐? 이거는 지방자치제도를 통해서 훈련을 시켜요. 그래서 지방자치제도를 훈련시켜서 인민들을 훈련시키는 거야, 민주주의를. 예. 자, 그래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를 서로 견제시키고, 이런 제도가 훈정이죠.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뭐냐면, 오늘날 새누리당 있죠? 새누리당 보면 이제 그 민주당이나 전국 그 당 대표대회를 하죠? 정당대회를. 정당대회가 일종의 뭐예요? 국회야. 거기에서 뽑은 집행위원회가 뭘 임명한가? 우리나라 행정, 입법, 사법을 다 임명하는 거야. 뭐 대법원장도 임명하고, 그 다음에 뭐 대통령도 임명하고, 그 다음에 국회의원도 임명하고 이렇게. 그리고 나서 꼭 새누리당에 있는 그 중앙집행위원회에서 결정한 명령이 꼭 뭐가 되는 거야? 훈령이 법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 단계에서는 뭐예요? 국가가 꼭 정부고 정부가 꼭 당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당 대표회의가 꼭 실질적으로 나라를 통치하는 거야. 새누리당이나 민주당 당 대표회의가. 네. 자, 그래서 이당 치국 단계로 넘어가고 어느 정도 이제 민도가 성숙한 단계가 되고 뭐냐면 나라가 이제 평온할 때 이때 가서야 이제 정식적으로 국민대회 위원회를 뽑아서 위에서 이제 뭘 만들죠? 헌법을 만든 다음에 이걸 통해서 국가 조직을 만든 법에 의한 통치로 넘어갈 수 있다. 그러니까 오늘날 말한 보통 국가가 나오죠. 자, 근데 이제 요 단계로 궁정, 훈정, 헌정을 하는데, 자, 요게는 상당히 이제 선문이 어떤 생각이 반영됐냐면, 선문이 중국 민족들은 뭐예요? 열등하다. 얘네들은 오랫동안 한계 지배체제를 받았기 때문에 우매하단 말이야. 그때 우매하는 애들을 직접 민주주의로 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얘네들 훈련시키고, 나름대로 선지자들이, 나 같은 혼문 같은 지식인들이 이들을 이끌어야 된다라는 어떤 이런 사고방식, 헌인 지배적인 선정주의적 사고방식을 띠고 있어요. 그러니까 엘리트 의식이죠. 네, 이 밑에는. 자, 하여튼 이렇게 이제 반포하고 얘는 죽었어. 이걸 이제 계승한 사람이 누구죠? 장개석이에요, 장개석. 근데 막상 장개석이 이제 당권과 군권을 장악하고 이제, 군번을 그러니까 국본을 완성했는데, 문제는 장개석이 손문처럼 카리스마가 없어. 손문이 있을 때는 개겼던 애들인데, 이 장개석은 이제 친출력에 불과하죠? 네. 그러니까 그 장개석과 더 뛰어난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 송가라든지, 손문의 아들 송가라든지, 호아민, 그 다음에 왕정이 같은 사람들 있죠? 이런 사람 당내에 많아. 그리고 장개석이 국본하는 과정에서, 군벌들을 막 진압을 했지만, 일부 군벌들만 진압했을 뿐, 많은 군벌들이 어디에 들어갔죠? 장개석 군대에 들어갔죠. 네. 그래서 이 장개석에 대해서, 시스템을 노리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이런 수많은 군벌색들과, 안에 있는 국민당의 여러 원료 대신들을 억누르면, 자신의 어떤 것을 내세우려면, 자신을 내세우면 안 되겠죠? 누굴 내세우겠어? 이들에게 먹혀들 수 있는 손문을 내세운 거야. 그래서 손문의
국민정부 건국대강을 받아. 거기만 삼민주의를 통해서 통일하고, 그 다음에 요 단계가 뭐죠? 이제 훈정 단계다. 이제 군정 끝나고 국본이 완성된 훈정 단계니까 훈정에 입각해서 정치를 해야 된다. 그래가지고 국민당 총독이 5원을 해가지고 5원을 그 통치하고 임명하고 국민당 집행위원회에서 나온 게 법이 되는 거고, 이런 단계가 필요하다. 누가 말했다는 거야? 이것도 다 소문이 말하지 않냐? 이런 식으로 자기의 정치의 정당성을 어디서 찾는 거야? 선문의 삼민주의와 훈정 단계에서 찾으려고 한 거야. 그래가지고 그때 이제 그 1928년에 그 당시 이제 국보에 완성되니까 그 당시 이제 1928년 8월에 국민당 중앙상무위원회에서 소문의 유지를 받든다는 명령으로 훈정강령 6조를 내고, 훈정강령 6조에 입각해서 중화건국국민정부 조직법이나 그 다음에 중국 국민당 훈정대강 이런 것들을 구체화시키게 정부 조직을 만들어요. 그리고 아까 이제 훈정당에서 또 뭐 지방자치 조직도 만들어야 되겠죠. 인민들을 훈련시켜야 되니까. 그래가지고 이제 시조직법이나 이런 것들을 만들어서 이제 했는데, 실제로 지방자치 부분은 제대로 됐어 안 됐어? 이거 안 됐어 이거. 이거는 그 당시에 군본이나 그 당시 뭐 일제들의 어떤 싸움 때문에 나라 혼란했기 때문에 안 됐어. 그러니까 실제로는 훈정을 내세웠지만 누구의 독재를 강화시키는 거야? 장개석의 독재를 강화시키는 거야. 그러니까 당연히 그 밑에 이제 장개석 그 국민당 안에 있었던 원로 대신들이 되게 많죠. 장개석의 버금가보다 더 뛰어난 사람들이 많으니까 당연히 어떻게 됐어요? 반발하죠. 예? 반발. 그래갖고 그때 이제 반발하는 사람들 대표적으로 왕정이 같은 사람 있죠. 왕정이. 이 왕정이는 이제 국민의 좌파들인데 그 당시 이제 공산당 한때 합작을 무한정부를 이끌었던 사람이죠. 개조파 정상을 했고, 이게 그 우파 세력은 서산에이파가 있어. 서산에이파. 그 다음에 이제 호아민 이런 사람들이 있단 말이야. 진정한 그 어떤 국민당 그 인물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이들이 반발할 수밖에 없죠. 왕정이나 서산에이파나 송가 이런 사람들이 막 반발해요. 그리고 장개석이 또 군본을 이제 통일하고 나서 군대를 감축시키기 위해서 무슨 회의를 열죠? 편견회의를 열죠? 편견회의를. 그래가지고 뭐예요? 편견회의를 열어서 군대를 감축시키잖아. 근데 문제는 장개석의 중앙군은 그대로 놔두고 지방의 군벌들만 쳐내는 식으로 이제 감축을 한다고요. 그러니까 당연히 그 군벌들이 어떻게 돼요? 반발하죠. 그래서 군벌들이 그 당시에 장개석의 감축 그 계획에 맞서가지고 무슨 전쟁을 일으켜요? 반장 전쟁을 일으키잖아. 반장 전쟁. 그래서 이런 장개석의 어떤 반발 세력들이 하나로 직결되기 시작해요. 그래갖고 군벌들과 그 당시 개조파, 서산아이파 등 성격이 다른 이질적인 세력들이 반장개석이라는 구호 아래 하나를 뭉쳐갖고 1930년에 북평회의를 여기에 북평회의. 북평에서 그러니까 오늘날 북경에 새로운 정부를 구성해요. 그래가지고 그때 이제 얘들이 내온 게 뭐냐면, 너가 지금 헌정을 하는 거가 지금 너가 하고 있는 훈정은 이해한다. 장개석 누구의 유지이기 때문에, 손문의 유지이기 때문에 이해하는데, 손문이 훈정 단계에서 또 내세웠던 걸 보니까, 다른 책을 보니까 이런 것도 있다. 이때 그 국민당의 훈령이라는 통치가 아니라 임시약법 있죠? 적어도 헌법은 아니지만 약법을 만들어서 통치하라는 내용이 있더라. 근데 너는 이건 빼버리고 국민당의 훈령만 강조하는데 이건 잘못된 거야. 이건 독재다. 그래서 뭘 만들어야 돼? 임시약법이라는 통치를 해야 되겠다. 그래서 우리 북경정부는 이 선문의 유지를 그대로 계승해서 약법을 만들겠다 해서 태원 약법 초안을 만들어요. 약법 초안을 만들고, 그리고 거기 이제 전국 국민 대표회의에서 국회는 아니지만 그 예비 단계도 만들어요. 예. 자, 그래서 했지만 그 당시 이제 이 북평정부는 곧바로 북경이 그 당시 만주 지역을 장악했다 장 하장에 의해서 공격을 받죠. 그래서 이제 소문 이 당시 장개석 편에 이제 편들고 있는 그래가지고 없어지고 이제 멸망했지만, 자, 하여튼 이때 이 난을 진압하고 나서 이 혼란을 진압한 장개석이 어떤 생각을 했냐면, 이거 보니까 이제 이 훈정을 계속 유지하기 위해서는 이 반대파의 의견도 좀 들어줘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뭘 만들죠? 임시약법을 만들어요. 임시약법을 만들고, 그 다음에 임시약법을 만들고, 그 다음에 전국 국민 대표회의를 소집하죠. 물론 위에는 아니고 자문기관이지만. 그래가지고 이렇게 이제 소집을 해서 나름대로 형식상 이렇게 하려고 하죠.
그러니까 이에 대해서 또 누가 반대하냐면 호아민 같은 사람이 반대해요. 이 호아민은 이 장개석하고 예전에 처음에 뜻이 맞았어요. 강력한 국민당이 모든 걸 통치하는 건데 갑자기 임시학부 실시하고 뭐 국민대표회 해갖고 국민당이 가지고 있는 권력을 막 분산시키는 것처럼 보이니까 호아민이 장개석에 반기를 든 거야. 그러니까 그때 이제 눌렸던 장개석에 의해서 눌렸던 또 반대편했던 송가라든지 왕정이라든지 서산의 피들이 호아민이 있네 하면서 호아민을 또 지지해줘요. 그러니까 이제 장개석이 호아민을 가둔 사건이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이제 또 반대파들이 잘 됐다 하면서 다시 강주 지역에 가갖고 강주에 임시정부를 또 만들어 정부들. 1931년에. 근데 이렇게 강주 정부하고 남경 정부가 대립을 하고 있을 때 뭐가 일어났죠? 1931년에 만주사변이 일어났죠. 그러니까 이제 만주사변이 일어나니까 일본하고 싸워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하나 합치자 해가지고 그 당시 이제 호아민, 왕정이, 장개석이 삼두 회담을 해가지고 남경 정부에 통합이 되죠. 강주 정부가. 대신에 장개석은 하야하고 누가 이제 총통이 되냐면 송가가 되는데 송가가 실질적으로 당권이나 국을 장악하지 못해요. 그러다 보니까 다시 물러나고 누가 된 거죠? 장개석이 된 거죠. 그래서 이렇게 복잡한 이제 정치적인 어떤 정세가 이제 이어지게 되죠. 그리고 이 장개석의 그 뭐냐면 혼전 정치는 이렇게 국민당이나 군벌뿐만 아니라 학계에도 큰 파장을 일으켜요. 학계도. 그래가지고 이때 이제 그 훈정을 찬성하는 사람과 그 다음에 훈정을 반대하는 사람들이 나타나죠. 그래서 훈정을 찬성하는 사람은 뭐냐면 장개석 입장. 지금 국민들은 무지몽매하기 때문에 지금은 민주주의는 안 된다. 시틀러 봐라. 무솔리니 봐라. 얼마나 카리스마 있냐. 그래서 이 같은 시틀러, 무솔리니 같은 카리스마적 인물이 나와갖고 중국 국민들을 일단 이끌어내고 어느 정도 성숙한 다음에 민주주의 하자. 나는 독재를 옹호하는 논리와 그 다음 혼혁처럼 왜냐 인민한테 정치 참여를 배제시키는 거는 말도 안 된다. 우리가 수영을 배우려면 뭐 해야 돼요? 문을 접해봐야 되죠? 그냥 수영하는데 물이 무섭다고 해서 뭐냐면 물조차도 가게 하지 않으면 수영을 배울 수 있어 없어요? 없죠? 처음에 민중들이 민주주의 접하면 분명히 시행착오가 있었지만 수영하는처럼 물을 접해서 허우적거리는 건 있어야지만 뭘 할 수 있는 거야? 수영을 잘 칠 수 있듯이 민주주의도 마찬가지다. 해가지고 이렇게 방박을 하죠. 그래서 그들 간의 민주냐 독재의 논쟁이 벌어져요. 예. 자, 하여튼 그렇게 이제 있는데 요 관련된 내용이 이제 이 가와 나 사료예요. 자, 그럼 보면요. 자, 가는 그 1차 국공합작을 지지하는 여론을 형성하는데 기여했다. 이건 시대적으로 맞지 않죠? 1차 국공합작은 몇 년에 일어났죠? 1924년에 일어났고 그 시대적 여론을 이제 형성하는 것은 손요페 선언이죠. 그 다음에 코미테는 제2차 대회 선언이죠. 그때 이제 국민당이 공산당으로부터 이제 소련부터 지원을 받고 대신에 공산당과 합작을 하죠. 그래서 국민당이 코미테 소련으로부터 어떤 경제적, 군사적 지원을 받아서 강주 지역에서 이제 독자적으로 이제 세력을 구축하게 되죠. 자, 그래서 답은 1번 금방 나왔어요. 자, 가는 국민당 내부의 정치적 대립을 극복하는 목적도 있다. 아까 말했죠. 그 당시 1928년 통일할 당시에는 국본이 완성했던 시기에는 국민당 내부에 이런 파벌들, 개족파, 서산회파도 있었고, 그리고 군벌들도 반반 있었죠. 그러니까 자기가 아직 카리스마가 없으니까 누굴 내세운 거예요? 손문의 유지를 받든다 해갖고 삼민주의나 훈정 시기를 내세운 거예요. 예. 자, 그 다음에 손문이 국민정부 건국대각을 밝힌 정치관에 대한 비판이면 맞죠? 아까 손문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다고 했죠? 엘리트 의식을 가지고 있어서 민중들은 무식하고 목매하기 때문에 정치를 할 수 없다. 그래서 얘들 훈련시키기 위해서는 가독이 필요하다 그랬죠? 근데 이에 대해서 이제 호적 같은 경우에는 먼저 정치적 참여를 먼저 시키고 나서 해야지 점점 나아지는 거지. 민중들이 무지몽매하기 때문에 정치 참여하는 건 말도 안 된다. 오히려 인민들이 무지몽매한 거는 그동안 정치 참여를 하지 못했기 때문에 결과인 거지. 그 정치 참여의 원인이 될 수 없다. 못하게 하는 원인이 될 수 없다 해서 비판을 하게 되죠. 자, 그게 맞고요. 그 다음에 나의 입장에서 훈전 관련했다는 공산당 국민적 5원제 역시 독재지 체제죠. 왜냐면 지금처럼 겉으로 상권 분리로 내세운 것처럼 5권 분리 내세우지만 실제로 누가 다 총괄하는 거예요. 국민당 총수가 다 총괄하는 거고 실제 장개석이 다 임명한 거고 그리고 누구에 의해서 다 움직이는 국민당 전국 대표회에 뽑은 상무위원회에서 다 움직이는 거죠. 그러니까 당이 뭘 장악한 거야? 정부 조직을 장악한 거냐? 지금처럼 입법, 사법,
행정처럼 국가기관이 이렇게 상권이 분리된 게 아니죠. 예. 그래서 말로는 5권주의지만 실제로 뭐가 되는 거야? 1권주의인 거야. 1권 누가 갖고 있죠? 국민당 총통이었던 뭐냐면 누가 장개석이 갖고 있는 거죠. 자, 비판했죠. 자, 그 다음에 가와 나의 주장은 모두 반군벌 반제국주의나 국민혁명을 목표로 했다. 맞죠? 근데 방법이 다른 거죠. 호적 같은 경우에는 민주주의를 통해서 하려고 했고, 근데 이에 반해서 그 국민혁명을 통합하려고, 국민혁명을 목표를 달성하려고 했고, 근데 이에 장개석 같은 경우에는 강력한 독재 정치, 훈장 정치를 통해서 하려고 했죠. 이게 이제 방법상 다른 거죠. 자, 그래가지고 일단 답은 1번이 되겠어요. 이 문제를 풀려면 저희 그 복잡한 그 남경 정부의 사항들을 좀 아셔야 돼요. 정치적 사항이나 또 삼민주의에 있는 내용이나 아니면 아까 이제 그 군민정부 건국대가에 있는 아까 말하는 그 군정, 현정, 훈정 단계 이런 단계들의 특징들을 파악을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자, 그 자세한 내용들은 여기도 있고 문제 분석에서 다 해놨고 그 뒤에 보면 거기 그 164페이지 보면요 훈정실시 제정과 반포 있죠. 그 과정과 이제 보충적 국민당 훈정시기에 관련된 것들을 제가 인터넷에 복사를 해왔어요. 그러니까 좀 내용이 많은데 읽어보니까 되게 자세히 되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아까 지금 언급했던 그 독자 민주 논쟁이라든지 그 다음에 국민당 내 정치 사항들 그 다음에 이제 군벌대의 어떤 관계들 이런 것들이 이렇게 다 나와 있거든요. 그럼 읽어보세요. 시간 있으신 분은. 네, 쭉쭉 넘어가서 32번 문제 보죠. 172번 2페이지요. 자, 이거는 1번 사항 문제인데 이건 약간 이것도 좀 어려워요. 네, 이건 일본 근대사 관련된 문제죠. 이 시기적 배경을 보면 페리 개항이 언제 일어났죠? 1853년부터 해서 메이진 유신까지 1868년까지 정치상을 포괄적으로 물어보는 문제죠. 이 시대는 삼각관계가 형성됐죠. 청황세력과 그 다음에 청황을 이제 뒷받침하는 사스마 초수부 어떤 종합 양의세력들과 그 다음에 영국이나 프랑스, 미국 같은 외국 세력들, 그 다음 막부 간의 어떤 삼각관계가 형성되면서 아주 복잡한 정치 상황이 이제 연출됐던 시기가 1853년에서 1868년 요 시기거든요. 자, 그러면 요 내용들을 한번 정리해서 이제 좀 볼게요. 한번 개괄을 해보죠. 정치 상황을. 자, 먼저 그 1853년에 누가 내영했죠? 페리가 내영했죠? 페리가 내영하니까 막부는 처음에 이제 싸우려다가 이 페리의 거대한 그 흑선을 보고 뭐야? 쫓은 거야. 그러니까 항복했죠. 그래서 너네들이 1년 후에 오면 우리가 너 계약 조약을 맺겠다 해갖고 물려놨어요 일단. 그래서 1년 후에 1854년 다시 왔죠. 그래갖고 1854년에 맺어진 조약이 미일 하친 조약이죠. 하친 조약. 그래서 미일 하친 조약의 내용은 어디 있냐면 그 교재에 거기 그 177페이지에 있어요. 그래서 이제 미국 선박의 연령 및 식량을 공급해주고 시모다는 하코타타라는 두 개 항구를 개항하고요. 영사의 주재 인정하고 체육대회를 인정하는 등 일본의 입장을 때 상당히 불평등 조약이죠. 자, 근데 이제 이 조약을 맺었는데 미국 입장을 때 이게 많이 좀 약간 불만스러운 거야. 그래서 미국 영사였던 해리스라는 사람이 와갖고 이제 막구를 계속 압력을 주는 거야. 그래갖고 좀 개막 더 해라. 그러니까 막구가 이제 그러니까 그 당시 이제 그 양위분위도 있고 하니까 청왕의 승인을 받아야 되겠다 해서 그 당시 이제 청왕이었던 고메이 청왕에게 뭐예요? 그 청왕에게 그 우리가 이제 조약을 다시 맺을 테니까 허락해달라 요청을 했거든요. 근데 고메이 청왕이 그 당시 거부를 했어. 예상외로. 근데 데려왔던 그 다음에 막부에 데려왔던 이나우스키가 청왕이 거부하던 말도 뭐예요? 우리는 하겠다 해가지고 그 당시 미국과 다시 1858년에 뭘 맺었죠? 미일 수호 통상조약을 맺었어요. 그래서 그 내용이 이제 보면
시모다와 항구에도 아까처럼 종전에 개항했던 항구에도 가네가, 나가사키, 니가타, 호구항들을 개항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오사카 시장을 개방하고, 그 다음 간세를 상호 이제 협정 간세하고, 영사재판권 인정하는 등 밀 합친 조약보다 밀 수호 통상 조약이 더 불평등한 조약을 맺게 되죠. 예. 자, 근데 문제는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밀 수호 통상 전에 맺기 전에 그 당시 황제 친연을 황제 허락을 맡으려고 했는데 황제가 허락을 안 해줬죠. 근데도 불구하고 청왕이 허락을 안 했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돼요? 간행했잖아. 그러다 보니까 그 당시 양의론자들이 이 막부 보니까 뭐야? 청왕을 무시하네? 이거 안 되겠다. 막부를 타도하자. 그런 운동이 나요. 그래서 종전에 양이라는 것은 그냥 단순히 오랑캐를 물리치라는 뜻이죠. 근데 여기에다 이제 뭐가 플러스 된가? 종합론이 같이 플러스 된 거야. 원래는 조난론자와 양의론자들은 별개였고 조난론이 꼭 반막부는 아니었어요. 막부는 아니었는데 이때부터 이 사건을 계기로 치안 문제를 계기로 해갖고 양의론자와 종합론자가 어떻게 결합이 됐고 이 종합 양의론자들이 이제 뭘 한 거죠? 반막부적 성격을 띠게 돼요. 자, 그러니까 이제 이때 그 막부에 도주를 하니까 종합 양의론자들이 그 당시 대도였던 막부의 이제 실제 실권자였던 이 나우스케가 이 종합 양의파들 대규모 탄압을 하게 돼요. 이걸 뭐라고 하냐면 안사이 대옥이라고 해요. 안사이 대옥. 그러니까 이제 그때 이제 조수 그 번사였던 요시다 쇼인도 이제 처형당하고 하니까 이 나우스케에 대한 그 종합 양의론자들의 불만이 어떻게 해요? 솟구쳐 올라가죠. 그때 이제 미토부 번사들이 숨어가지고 이 사람을 살해하죠. 이 나우스케를. 그래서 이제 암살당하는데 이걸 사쿠라 다문의 변이라고요. 자, 이후부터 이제 친막부 인사와 서양인 태도가 확산돼요. 종합 양의론자들에서. 그러니까 이제 안 되겠다 해가지고 막부가 그 당시 이제 그 내세웠던 것이 뭐냐면 공무 합체 운동이죠. 공무 합체 운동. 하도 그 종합 양의론자들이 뭘 주장해요? 청왕을 무시한다 해갖고 하니까 이때 이제 그 수 차원에서 막부의 지위가 이제 떨어지고 막 그 당시 막부 인사들이 막 죽고 하니까 이 수수 차원에서 내세운 게 공무 합체론인데 이 공무 합체론은 뭐냐? 여기에서 공은 뭐죠? 공가를 뜻하죠. 청왕과 이 무는 뭘 뜻하겠어요? 막부를 뜻하죠. 막부가 같이 정치를 하자. 아침에 모아서 그러니까 이제 공무 합체론이 일어나니까 이 종합 양의론자들 안에서도 어떻게 된 거야? 분열이 일어나. 온건파하고 뭐가 일어나죠? 강경파 간의 분열이 일어나죠. 자, 온건파의 대표적인 이제 것은 사스마변이죠. 사스마. 그리고 예전에 종합 양의론자들에게 호의적이었던 고메이치왕도 막부가 날 정치에 참여시켜주네? 하면서 여기에 붙게 돼. 고메이치왕도. 그리고 여기 이제 막부가 이제 결합되고 그래서 공무 합체 운동을 추진하게 되죠. 이 사람들이. 그다음 강경파들은 이거는 다 막부의 술책에 불과하다. 우리 끝까지 종합 양을 내세우겠다. 그리고 막부를 타도하겠다. 이 사람들은 이제 뭐냐면 그 조수변이죠. 조수변. 그 다음에 이제 혁신파 공경들. 그러니까 조정 안에 있었던 혁신파 공경들이 이제 이렇게 해서 온건파와 강경파가 대립을 하게 돼요. 예. 그리고 하여튼 그때 이제 그 고메이처왕이 공무합체 운동에 이제 참여하는 조건을 뭘 내세웠냐면 양의 운동을 내세워요. 양의 운동. 양의 정책을 계속 추진해라. 막부에서. 예전에 막부가 뭐 개항하고 그랬는데 상하고 같이 치는 건 난 별로 안 좋다. 그러니까 이때 이제 막부나 사스마 조슈도 고메이처왕이 양의 운동을 명령하니까 어떻게 돼요? 양의 정책을 다 하죠. 그래가지고 이때 이제 사스마변에서 이제 조수변에서 양의 정책을 추진하게 되는데 이 사스마변에서 남아북기 사건이 일어나죠. 네. 그래서 사스마 번주가 그냥 남아북기에서 그 영국인 그 상인들 죽이는 사건이 있어. 이 사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조슈보는 저희 시몬스키 부근이죠 여기가. 그래서 거기 해협에 지나가던 영국과 프랑스 백을 포격한 사건이 나죠. 네. 그러니까 이제 이에 대한 보복 차원에서 이제 뭐냐면 그 영국이 쳐들어와서 그 사스반이 지고 그 다음에 조슈본이 어떻게 돼요? 사국 연합 함대에서 지게 되죠. 네, 하여튼 외국 세력들이 깨지게 되는데 하여튼 그건 그 이후의 문제고. 자, 그러니까 이렇게 그 온건파와 이제 강경파가 대립을 하게 되니까 그 당시 이제 그 사스마와 막부 군대가 그 동원돼서 그 당시 조슈 변사가 어디 있으면
교도에 있었거든요. 교도에 있는 그 조수 변사들, 변주들, 그러니까 조수변에 있는 무사들 다 공격해갖고 몰아내죠. 이걸 이제 뭐라고 하냐면 8.18 전변이라고 해요. 8.18 전변. 그래서 조수변이 다시 도쿄를 찾기 위해서 공격했지만 사스마와 막부의 연합부대에 의해서 격파되죠. 그래서 이제 김모의 변이라고 하는데 이걸. 그래서 이 8.18 전변은 어디 나왔냐면 여기 보세요. 그래도 막부에 대한 불만이 사라지지 않자 막부 측은 1863년에 무력을 행사했고 이것이 8.18 전변이에요. 아까 언급하는 지문에서. 자, 그 다음 막부 군대는 곧바로 이제 어디를 공격하냐면 조슈를 공격해요. 이게 이제 제1차 조슈 정권인데 이게 이제 1864년에 일어났어요. 예. 그러니까 이제 조슈본이 이제 그러니까 막부 군대가 이제 온다니까 조슈 변주였던 그 다이모가 미리 항복해버리죠. 그리고 조슈본에 있었던 이런 종합 양위단자를 다 처단시켜. 그래서 조슈본도 누구 편으로 들어간 거야? 이제 막부 편으로 들어간 거죠. 예. 근데 이렇게 하면 막부의 승리가 끝날 것 같은데 그때 때마치 무슨 사건이 나는 거야? 아까 지난 것처럼 남한국기나 아까 포격 사건을 계기해갖고 이 사스마병과 조슈본이 뭐예요? 외국 세력과 싸우게 되죠. 그 패해요. 그때 이제 뭐냐면 사스마 조슈본 안에서 이제 패하고 나서